송영길 단장, 본부장 본부장 준비가 됐는데요. 연결됐으니까 한번 다시 연결해 볼까요? 네, 전화하고 다시 카톡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송영길 총괄본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자, 출구조사 결과를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지금 개표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당선 유력 네.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결과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래 여론조사나 민심 그대로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저희들은 사실 내심 45%를 넘겼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그래도 40%를 넘었다는 게 저는 대단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게 1여 4야의 지금 구도 아닙니까? 네. 그렇죠. 홍준표 후보가 사실상 여당이고 나머지는 다 탄핵에 동참했던 야당 세력이다 이 말이죠. 네. 그 여당에서 바른정당도 탈당했기 때문에 사실상 야당이 된 거고. 네.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야당이 4개로 분열돼 있고 1개 여당과 지금 싸우는 구조인데 40%를 넘었다는 것은 대단한 혁명적 의미가 있다. 특히 안철수 이 호남에 기반한 국민의당과의 분열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40% 넘게 이겼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민주개혁 역량이 이제 성장했다. 뭐 지난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각성하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높아졌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네. 그렇지만 말씀 주신 대로 홍준표 후보가 사실 그 촛불부터 시작해서 탄핵 국면에 이르렀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괴멸적 상태에 이르렀었고 네. 사실상 한국 정치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수준으로까지 평가가 됐었는데 홍준표 후보에 의해서 이것이 되살아난 측면, 그러니까 그 당 내부에서는 어쨌든 지금 23.3%를 보이고 있지만 개표가 완료되면 최소 30% 득표율은 할 걸로 전망한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던데요. 이 같은 이른바 보수의 복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박근혜 권력의 복원, 친박의 복원, 이 현상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의 그 뿌리 깊은 그 냉전적 그 비자유민주주의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세력이 남아있고 이걸 넌 보수라고 칭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보수라는 것은 사실 뭘 지키고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뭐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보수주의 핵심은 법치주의고 네. 근데 그 법치주의 핵심이 사실 우리나라 헌법 질서를 지키는 건데 이 홍준표 후보는 본인도 지금 뇌물 수수 사건을 재판 중에 있습니다만 네. 국정농단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한 박근혜의 그 판결을 네. 그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부정한다. 뭐 네. 자기가 짓고 나면은 박근혜 석방시키고 사면시키겠다. 이런 세력은 이거는 보수 세력이 아니라 반헌법 세력, 반자유민주주의 세력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것을 좀 제대로 규정하고 하지 못한 우리의 좀 부족함이 있었다고 봐요. 그렇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은 큰 틀에서 보자면 홍준표 후보가 23.3% 그리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7.1%에서 완벽하게 30% 그동안 이제 철의 장벽이라고 하는 보수의 35%의 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도 겪고 탄핵도 겪고 불의한 권력인 박근혜 권력을 감옥에 가두는 데까지 성공을 했지만 여전히 심판받지 않은 보수가 또다시 견고한 틀을 가지면서 진보와 경쟁하는 구도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게도 보이지만 7.1% 유승민 후보와 바른정당을 지지한 것은 탄핵에 동참한 세력들 아닙니까? 어찌됐건. 네. 완전 긍정적 의미로 볼 필요가 있다. 그걸 똑같이 탄핵에 반대한 세력의 표와 네. 탄핵에 찬성한 세력 표를 합할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바른정당이 7.1% 현재 출구조사로 얻었지만 네. 소중한 씨앗이고 이러한 좀 건강한 보수 세력이 네. 보수라고 칭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국정농단 세력과 무조건 반공 메카시즘에 빠져 있는 이런 냉전적 지역주의 세력. 네.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대체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홍준표 후보가 PK에서는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문재인 후보가 이제 2위를 한 것은 상당히 선전했다. 특히 이제 TK 지역에서 2위를 했다는 것은 선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호남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표를 상당히 많이 잃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호남의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을 선택함으로써 민주당을 심판했는데 이번에는 호남의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를 역으로 심판한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닌가라는 분석도 가능한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는 그러니까 네. 지난 총선에서는 그 호남의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심판했단 말이죠. 네, 이번에는 반대로 호남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선택하면서 국민의당 혹은 안철수 후보를 심판한 결과가 아니냐. 지금의 이제 드러난 결과를 놓고 보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반문 정서라는 것은 네. 문재인 불가론이었거든요. 근데 그 문재인 불가론이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문재인 자체가 싫어서 불가론도 있었지만 문재인으로 정권 교체가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친문 세력의 패권에 의해서 본선에서 안 될 사람을 당내 후보로는 다시 될 거다. 그러니 저 당은 희망이 없는 당이기 때문에 당을 깨버려야 된다. 이런 논리가 국민의당 창당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촛불 이 전국에서 문재인 후보로 정권 교체 가능하고 가장 지지도가 높은 후보인데 네. 문재인 불가론이라는 그 묘소 중에 큰 상당 부분, 즉 정권 교체가 불가능할 거라는 논리는 이제 성립되기 어려워진 거죠. 그냥 인간 자체가 싫다라는 이제 그런 막연한 정서적인 반문이 남아 있는 건데 네. 많이 그러니까 반문 정서가 축소됐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햇볕 정책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것처럼 계속 그 승계 여부를 말도 못하는 안철수 후보, 사드 찬성을 하는 안철수 후보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서 자주적 외교를 하겠다는 문재인 후보, 5.18 헌법 정신 계승하겠다는 후보와 당헌 당규에 이거를 빼려다가 다시 집어넣었던 후보, 뭐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네. 과연 진정으로 누가 과연 광주 호남의 정신을 계승하는 후보인가 이게 좀 가려지면서 많이 민심이 이탈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후에 국민의당에 좀 섣부른 감이 있긴 합니다만 국민의당의 운명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의당은 연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정.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는 사실상 정계 은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의원직도 사표를 내셨고 예. 3등으로 졌는데 뭐 당연히 저는 저 같으면 더 이상 정치를 할 명분과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애초부터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 노원구 출마할 때부터 이미 명분이 좀 이상하다 느꼈어요. 그때 부산에 가서 영도에서 김무성과 싸워서 이겼으면 지도자로 성장했을 거예요. 근데 비겁하게 그 노회찬 지역과 또 저희 민주당의 어떤 강세 지역군데 와가지고 민주당 후보를 출마를 사실상 못하게 된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편승해서 된 거잖아요. 이것은 새롭게 영남의 냉전적 보수주의를 뚫어나가려는 노무현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저거는 야권을 분열하는 표지, 야권을 확장한 표가 되기는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정체성 혼란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그 실험이 저는 이제 드러난 것이고 그러면 안철수 없는 국민의당은 저희 민주당과 같이 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정계 은퇴를 해야 하고 안철수 후보가 없는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당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도 보세요? 합친다는 표현보다는 지금 네. 합쳐지겠어요. 지금 대목에는 네. 같이 연립 정부의 컨셉으로 같이 좀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국회 이제 내각을 구성하려면 네. 서로 같이 상의하고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는 연립정부 협력으로 새로운 협치의 정치,
뭐 이런 시대를 열어야겠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저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저희가 국회 과반수의 지지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당과 정의당과 국민의당과의 저는 3당의 서로 간의 그 협력, 무슨 일관되게 저는 저희 소신으로 강조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야삼당 연대 전략 이것은 계속 관철돼야 된다. 이렇게 촛불 때부터 지속돼 왔던 정책적 연대. 이것은 계속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저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지역 대결 구도가 뚜렷했습니다. 이번 물론 이제 그 개표 과정에서 뭐 좀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걸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대별로 투표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촛불 대선, 촛불 이후에는 지역 구도가 상당히 사라졌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반면에 자유한국당의 안상수 공동선대위원장의 경우에는 호남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의 지지가 1에서 2%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지역 구도가 온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저는 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요. 네. 저는 우리 호남 지역의 위대한 민주개혁 역량이 표시된 것이다. 지역 구조가 아니라 어떻게 국정농단 세력을 옹호하고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인하는 세력을 찍어주겠습니까? 그 찍은 사람이 좀 이상한 좀 지역주의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걸 안 찍는 게 정상적인 저는 판단이고 그걸 찍어준 게 오히려 지역주의지 안 찍어준 거를 지역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의와 지역 정치의 폐해 이런 것이 좀 상당히 좀 해소된 선거였다. 이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서도 이런 현상은 불가능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한 대로 야권이 뭐 바른정당을 제외하고라도 네. 국민의당, 저희당, 그 정의당 3자가 다 출마했는데 네.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좀 대단히 그만큼 촛불 시민 혁명의 그 성과가 있는 거죠. 예. 네. 자,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상당히 촛불 혁명의 성과가 있는 대통령 선거였다. 이제 이런 평가를 좀 해 주시고 계신데요. 22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리 유권자들에게 가장 많이 요구받았던 핵심, 의제 이런 것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 적폐청산이라는 그 공정한 대한민국 만들어달라는 열망과 네. 지금 이제 경제적인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 못 살겠다는 게 크잖아요. 이제 네.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선거 구호도 소통될 만큼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푸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 전쟁 위기로 계속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 북핵 문제와 중미 간의 갈등 속에 네. 우리 대한민국의 좀 위상과 자주적인 공간을 확보해서 이 우리 한반도 문제가 외국 강대국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좀 제대로 된 나라다운 나라, 주권 국가다운 좀 대통령을 만들어 달라 이런 열망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대선에서 막판의 선거 악재로 떠올랐던 것이 문용식 가짜뉴스 대책단장의 PK 패륜 집단 발언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선거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막판 표심에 상당히 영향이 있었을까요? 글쎄 PK 표가 좀 생각보다 안 나온 게 영향을 미쳤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해봅니다만 오히려 또 그 PK 그 발언 자체의 취지가 네. 홍준표 후보께서 장인어른이 자기 결혼을 반대했다고 26년 동안 집에도 못 오게 하고 영감탱이라 그러고 용돈을 장모한테 주면서 장인어른과 나눴으면 주지도 않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좀 심한 일종의 이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게 편일적인 거 아닌가 이거를 이제 지적한 것이 또 같이 부각되면서 상쇄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모두 5명의 후보가 뛰었습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 가운데 가장 후한 점수를 주고 싶은 후보, 정당은 어느 곳입니까? 그거 저는 뭐 당연히 다 했지만 심상정 후보가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순서대로 한다면 심상정,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그럴 텐데 저희가 생각인데 그래도 그 각각의 장점들이 있었는데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지지계층에 맞는 말을 쉽게 또 정확하게 지적하는 그런 그 언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홍준표 후보가 여러 가지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지지를 얻는데 네. 기여한 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유승민 후보는 경제 현상에 대해서 재원 조달이나 또 이런 경제 전문가답게 아주 날카로운 그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돋보였는데 단지 사드 배치나 이런 이 군사 문제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하니까 저로서는 그게 너무 실망스러웠고 네. 특히나 아니 그렇게 합리적인 분이 중국과의 관계를 무슨 냉전 시대처럼 그렇게 적대국처럼 바라보고 네. 어떻게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지 참 네. 이해가 안 됨이 있었고 또 이제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많이 진짜 뭐 말씀하셨는데 미래에 말씀하신 건 다 좋았는데 그러면 미래나 4차 산업혁명이 사실 더 일자리가 없어지고 실업이 가중되고 기계화되고 자동화되고 AI에 사물 인터넷에 로봇 시대가 가면 좀 서울대 어디 나오고 바이러스 연구하고 이런 컴퓨터 전문가나 일자리가 많이 생길지 모르지만 네. 일반 서민들은 정말 국가가 이걸 케어하자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그걸 민간 영역에 맡기겠다. 너무 옛날 MB와 비슷한 식으로 가버린 그런 한계가 있었다. 원래 처음에 제기했던 그런 새정치의 이미지가 많이 탈색이 됐던 게 아닌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22일간의 선거운동을 함께 뛴 우리 국민들,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 지지자분들께 한 말씀 하시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문재인 캠프에 들어와서 3개월을 뛰었는데 네. 제 아내가 자기 상보다 더 열심히 뛴다고 제가 생각해도 더 열심히 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뛰었느냐. 물론 문재인 후보에 대한 애정과 그것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해서 정말 지난번에 떨어져가지고 문재인 후보도 책임을 느꼈잖아요. 많이 네, 반성했고 예. 뿐만 아니라 저희 당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비판하면 그 반대쪽에서 그랬거든요. 이 바보처럼 왜 니들 때문에 떨어져 놓고서 니들 책임이지 그때 당선됐어야지 왜 떨어져서 박근혜 정권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반문하면 할 말이 없었거든요 사실. 네. 그런 아픔을 또 겪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생각. 그리고 저는 이번 국회의원 올 때도 이번 정권 교체 못하면 다 정계 은퇴할 각오로 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리 당 의원들이 열심히 했어요. 계파를 넘어서 하나씩 해주고 그래서 옛날에 문 지지자들이 2012년도 대선과 비교해서 눈물이 난다 할 정도로 우리 당 국회의원 위원장들한테 감사 표시를 해주고 또 송영길이 보니까 옛날에는 맨 문재인 뭐 비판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열심히 뛴 거 보고 다시 봤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어떤 그런 누구 한 개인의 팬클럽이 아니라 적어도 이 제1야당의 정당의 국회의원과 이 당의 애정을 가지고 고운 사람들인데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뭐 경선 때 서로 부딪힐 수 있지만 우리는 대의의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민주당이 참 많이 성숙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찌됐든 저희 취재 기자들이 보기에도 2012년 대선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선전이 있었다. 이런 평가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거기다 한마디 더 평가를 해줘야지. 네? 네. 송영길 총괄선대위원장이 열심히
농담이고요. 아니 진짜 농담이고요. 고생하셨어요. 네. 아니 그리고 수고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고생도 하셨지만 또 인기도 많이 얻으셨어요. 늘 보면 이제 후보 말고 뒷열에 계신 분들하고 사진 찍으시고 네. 사인도 해주시고 저희가 네. 많이 봤습니다. 저 하여튼 아유. 그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끝까지 결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송영길 총괄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송영길 본부장의 네. 말씀을 함께 들어봤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에 이해훈 그 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쨌든 송영길 단장의 메시지 좀 정리를 좀 해보죠. 뭐 저는 제일 귀에 들어왔던 게 안철수 후보의 정계 은퇴 주장이었는데요. 지금 뭐 국회의원직도 사퇴를 했고 지금 3등에 머문 후보 안철수 후보가 정계를 은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특히 뭐 노원에서 출마했던 그런 상황까지 언급을 하면서 네. 왜 그 야권 또 민주당의 그런 강세 지역인 이 노원에 출마해서 부산에 출마해서 김무성 의원과 결었으면은 더 많은 그 리더십을 확보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편한 그런 노원에 가서 그렇게 당선돼서 온 것 자체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비판하는 송영길 이 본부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안철수 후보가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것도 참 궁금해집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당과 정의당과 함께 그 연립정부 그 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 이런 것도 귀에 잘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는 정계 은퇴를 하고 네, 남은 국민의당과 연정하겠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주장인 것인데요. 네, 또 다른 좀 정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송영길 단장의 주장 이제 똑같은 이제 그 세대가 같은 386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86 세대 안에서의 이제 차기 대권 구도를 놓고 경쟁이 치열해질 텐데 그 중에 한 후보를 이제 걸러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 진영이 어떻게 반발할지는 저희가 이후에 정치 과정에서 저희가 기사를 만들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